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설 연휴 때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된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불과 며칠 전의 일이라 그런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가 식구가 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사이로서가 아닌 친아들처럼 살아왔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들을 숨길 수 있었는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 사연은 지금으로부터 3달 전부터 이미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아내가 혼자서 처가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했어요. 아내와 그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따로 처가에 보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같이 가길 원했지만 아내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혼자 가길 원했습니다.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처가에 무슨 일이 생겼냐고 물어봤는데 아내는 별일 아니라면서 집안일이라는 말로 둘러댈 뿐 정확하게 무슨 일인지 말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아내가 극구 반대하니 저 또한 당황스럽기도 해서 일단 그냥 보냈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줄 거라 믿고 아내의 돌발 행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늦게라도 들어오겠다니 기다리면서 제가 애들을 보고 있었고 새벽 시간이 되어서야 아내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안 자고 기다리고 있자 현관문을 열면서 들어온 아내는 약간 흠칫 놀라더니 무심한 듯 저에게 말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작 제가 궁금해하는 건 대답해 주지 않길래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처가에 다녀왔으니까 이제 무슨 일 때문에 다녀왔는지 말해줘도 되잖아. 지금까지 함께 결혼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당신 혼자 처가에 간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왜 그렇게 한 거야? 처가에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기라도 했어? 별일 아니야. 나도 당연히 당신이랑 같이 가는 걸 원하지. 그런데 이번에는 부모님과 개인적으로 좀 볼 일이 있었거든. 무슨 볼일이길래 당신 혼자 가야만 했던 건데. 내가 납득이 될 만한 이유라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오늘 당신은 상당히 낯설고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러지. 정확하게 왜 혼자 가야만 했고 장인 장모님과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나한테 다 말해봐. 그래, 솔직하게 얘기할게. 일단 우리 부모님께서 당신은 모르길 원하고 계셔. 이게 좀 예민한 문제거든. 돈과 관련되어 있어서 웬만하면 당신한테까지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 뿐이야. 우리 부모님이 이번에 사기를 좀 당하신 것 같아. 그래서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부모님께 사기를 친 범인은 잡을 수 있는 건지 알아보기 위해 나만 따로 부른 거였어. 우리 부모님께서 당신을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지? 하지만 이번 문제는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민해서 당신한테 말하길 꺼려 하시길래 나 혼자 가게 된 거야. 당연히 당신이 하루빨리 해결해주면 좋겠지만 이미 경찰한테도 신고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야. 담당 경찰이 신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잡히는 건 시간 문제라고 했거든. 피해 금액이 2억 정도 되는데 부모님 말고도 꽤 여러 사람이 사기를 당했던 것 같아. 하루빨리 잡히길 바랄 뿐이지.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걱정하지 마.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했으니까 우리 부모님 만났을 때도 내색하지 말고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어. 아무리 당신이 아들 같다 해도 알리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기 마련인 거야. 아내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예상치 못한 말을 들어서 상당히 놀랐고 아내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제가 아들 같다곤 하지만 집안에 흠이 생겨버린 걸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그날 이후 처가댁에 갔을 때 전혀 티내지 않고 평소처럼 대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뒤에서 알아본 결과
장인 장모님께서 정말로 부동산 사기를 당하신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저는 묵묵히 뒤에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도와드리며 해결해 나가자 범인이 잡혔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장인 장모님 몰래 사기친 그 남자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는데 상당히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나이도 나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데 할 짓이 그렇게 없어서 부모님 뻘 되는 분들만 상대로 이런 사기극을 벌이면 그쪽은 마음이 편해요? 사기당한 돈 못 받을까봐 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 졸이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모르죠? 제가 그걸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사기를 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그걸 생각하면서 사기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쪽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한다 해도 저는 조금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법적 처벌받고 몇 년 썩다 나오면 저는 이 일을 또 시작할 거거든요. 그땐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사람들 속여서 많은 돈을 사기칠 계획인데 그쪽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저를 막지는 못해요. 2번 얼굴 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를 건드려서 좋을 것 하나 없어요. 저는 그쪽이 알지 못하는 일들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거든요. 쓸데없이 여기서 이럴 시간에 그쪽 처가 식구들이나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더 이상 대화 자체를 섞고 싶지 않으니까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멍청한 거라며 저보다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네요. 어찌됐든 사기친 사람을 붙잡게 되면서 안 좋았던 일들이 전부 해결이 되자 처가 식구들은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아내는 뒤에서 장인 장모님 몰래 이것저것 도와준 부분에 대해 고맙다는 말을 꺼내면서 그동안 정말 너무 힘들었었다고 눈시울까지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사기당한 금액이 적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내 또한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 같았어요.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작정하고 덤벼들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더니 그게 처가 식구들이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장인 장모님의 얼굴빛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게 되셨고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저를 대해 주셨어요. 그렇게 별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간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는 제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안방에서 누군가와 언성을 높이며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꽤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길래 조심스럽게 문 앞에서 대화 소리를 엿들으려 하는 순간 버럭 화를 내며 전화를 끊음과 동시에 안방문을 활짝 열었네요. 제가 온 줄 모르고 있었던 아내는 화들짝 놀라면서 언제부터 서 있었냐고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 또한 당황한 나머지 방금 들어왔다면서 누구랑 통화하길래 열을 올리냐고 물어보자 별일 아니라면서 통화한 부분에 대해 신경 쓰지 말라고 부엌으로 걸어가 저녁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털썩 주저앉더니 오열을 하길래 이유도 모르고 아내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던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아내의 핸드폰에서 또다시 전화가 울리고 있길래 누구냐고 물어보니 장모님이셨네요. 무슨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한 저는 아내를 바라보며 침착하게 상황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하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느낀 저는 제가 대신 받아도 되냐고 물어보려 하는데 아내는 전화기의 전원을 꺼버리더니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어 버렸습니다. 10년간 아내와 함께 살아가면서 이렇게 답답했던 적은 처음이었고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장모님께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네요. 장모님, 접니다. 유아 엄마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지금 안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건 내 딸과 둘만의 일이라 자네는 알 필요 없고 당장 전화 좀 바꿔보게. 엄마가 얘기하고 있는데 전화기 전원을 끄면 어쩌자는 거야? 그리고 자네는 뭘 그리 사사건건 참견이야. 내가 모든 걸 알려줄 필요는 없잖나. 장모님, 말씀이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애들 엄마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어느 남편이 그걸 보고만 있겠어요? 제 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가족 아닌가요? 장모님은 저와 통화하고 싶지 않으셨는지 전화를 끊어버리셨고 더 이상 받지 않으셨습니다. 안방으로 다시 들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내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다시 물어봤지만 지금은 대화하고 싶지 않다며 나가달라고 하길래 아내도 어느 정도 진정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제가 애들을 돌보면서 아내가 안방에서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는지 방에서 걸어 나온 아내는 제 옆에 앉더니 힘겨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도통 알 수 없는 아내의 행동에 답답했던 저는 장모님과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거냐고 물어봤지만 아내는 별거 아니라면서 그동안 살면서 쌓였던 서운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상처되는 말들을 주고받은 것뿐이라며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았죠. 가족들끼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저도 모르는 건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게 속편할 거라 생각했었네요. 그런데 아무래도 장모님과 아내가 상처의 골이 깊었는지 상당히 오랜 기간 서로의 얼굴을 안 보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 관계가 불편해 보였던 저는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장인 장모님을 저희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아내의 감정 또한 어느 정도는 가라앉았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여러 가지 스케줄을 계획한 뒤 장인 장모님이 도착하시자 한 걸음에 달려가 현관문을 열어드렸는데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곤 정색을 하면서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길래 그런 아내한테 해명을 하게 되었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지낼 수는 없는 거잖아. 장인어른도 당신 얼굴 보고 싶다 하셨는데 계속 이런 관계 유지할 거야? 내가 분명 싫다고 하지 않았어? 나는 아빠,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그런데 당신이 뭔데 멋대로 행동하는 거야? 그만 좀 해라.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언제까지 애미애비 얼굴 안 보고 살 건데?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했잖아. 그래, 내가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지나간 과거의 일들 이제 와서 되돌릴 수도 없는 건데 그냥 그러니 하고 살아야지 어쩌겠어. 엄마는 다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다. 너만 마음 잡고 살면 된다니까.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저는 아직까지 마음의 상처가 조금도 회복되지 않았다고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잖아. 내가 대충 들어보니까 그냥 과거에 상처받았던 일들이 안 좋은 감정으로 몰려온 것 같은데 어느 누가 그런 상처 하나 없겠어? 지나온 일들 들춰봤자 좋을 거 하나 없잖아. 누구보다 현명하게 판단했던 당신이 왜 이렇게 중심을 못 잡고 힘들어하는지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이제 그만 좀 해. 당신이 우리 가족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러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
아내는 현관문 앞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장인 장모님께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한숨밖에 안 나왔습니다. 누구나 과거에 가족에게 받았던 상처 하나씩은 가지고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건데 아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더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가 하도 난리를 치는 바람에 장인 장모님께선 어쩔 수 없이 다시 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아내의 답답한 행동에 대해 한 소리 하게 되었고 아내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 가만히나 있으라고 저에게 더 큰 목소리로 대들고 있었네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저로선 도저히 알지 못해 저 또한 아내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한번 난리가 난 이후부터 저는 아내와 말도 섞지 않고 대화 자체를 이어나가지 않았어요. 아내도 그게 편했는지 저에게 먼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를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가던 어느 날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외출을 하고 들어왔는지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평소대로라면 어디 다녀왔냐고 물어봤을 테지만 아내와 싸우고 난 이후부터 서로에 대해 관심을 끄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도 몰랐고 어떻게 하면 아내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던 저는 결국 장인어른께 연락을 드린 뒤 처가댁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장인 장모님께선 어색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도 항상 침착했던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예민해진 건지 제대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내가 자네에게 미안하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말하지 못할 사정도 있는 거야. 자네가 답답해하는 거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닌데 지금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네. 사람은 누구나 다 살다 보면 실수도 하기 마련이잖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우리도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긴 하지만 이 문제가 단순한 건 아니거든.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잖아. 자네가 괜히 파헤쳐서 좋을 거 하나 없다는 말이야. 상처는 우리까지로 족하네. 자네한테까지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을 나눠주고 싶지 않으니까 가족 일에 너무 깊게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럼 이거 하나만 말해주세요. 지금 장인어른께서 제가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하셨잖아요. 만약 제가 알게 된다면 그 사람과 저와의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건가요? 이혼까지도 고려해야 될 문제인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장인 장모님과 인연을 끊어야 되는 건가요? 이거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제가 물어본 질문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셨는데 그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걸 보면 저한테 말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지금까지 꾸려온 가정생활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될 거라는 걸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다시 되묻는 것도 두려워지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제 눈앞에 아이들이 떠올랐어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때부터 아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죠.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아내와 장인 장모님을 지켜보기만 하던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아내가 급하게 건물 밖으로 나와 대기하고 있던 택시에 올라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짙은 화장을 했던 모습과 똑같길래 어디를 가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내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네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어느 한 건물 앞이었고 택시에서 아내가 내리자
그 앞에 장인 장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절대 부모님의 얼굴을 안 보겠다던 아내가 두 분을 만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저 또한 많이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알 수 없어 급하게 차에서 내려 그 뒤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함께 들어간 곳은 별거 없는 여행사였어요. 여행을 가는 거면 크게 문제는 없는 건데 왜 저한테까지 숨기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처가 식구들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던 그때 아내가 여행사 문을 열며 밖으로 나왔고 장인 장모님은 아내에게 잘 선택한 결정이라면서 주변을 살피더니 다른 곳에서 대화를 하자고 장소를 옮기려 하길래 저 또한 거리를 두면서 처가 식구들의 뒤를 따르게 되었죠. 그렇게 한적한 골목길로 들어간 처가 식구들은 알 수 없는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했고 해외여행 일정이 이번 설 명절 끝나고 바로 출발할 거라는 말을 듣게 되었네요. 잘 선택했다. 이번 결정이 가족 모두가 다시 평화를 찾는 길인 거야. 그러니까 엄마 말대로 최대한 빨리 결정했으면 사이가 의심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얼마나 간 떨어졌는지 아니? 우리 입장은 어떻겠어? 아들같이 생각했던 사이한테 거짓말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솔직히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잃을 게 너무 많잖아. 그래서 입 꼭 다물고 있었다. 잘하셨어요. 일주일 정도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의심사지도 않고 그 사람은 어차피 일이 바빠서 저희끼리 관계회복차 다녀온다고 대충 둘러대면 더 이상 물어보려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도 가족의 평화를 우선시하는 사람인지라 지금까지 힘들게 일궈온 가정이 깨지는 걸 원치 않을 테니 의심이 간다 해도 물어보려 하지 않을 테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의심되는 상황을 전부 잊을 거예요. 그러니 이번 일만 최대한 조심스럽게 해결하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 더 걸리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괜찮을까? 우리만 알고 있는 사실은 아니잖아. 정말 괜찮겠지? 지금 그게 뭔 상관이야? 그거랑은 아예 다른 사건인데 당연히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지. 쓸데없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눈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만 서둘러 정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안 좋은 감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연기하면 되는 거니까 긴장 풀지 말고 다들 알겠지? 이보다 좋은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처가 식구들은 알 수 없는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말은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였고 저한테 무언가를 숨기려고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건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날이었네요. 그렇게 먼저 집으로 들어온 저는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도 평소처럼 아무 말 없이 상황을 지켜보며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먼저 저에게 다가와 대화를 시도했고 장인 장모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 해외로 일주일간 여행을 다녀올 거라는 말을 꺼냈네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연기를 하면서 다녀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모든 걸 듣고 있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 아내는 저를 완전히 속였다고 생각했는지 곧바로 장모님께 전화를 걸어 제가 들을 수 있게 통화를 시작하고 있었죠. 그렇게 때를 기다리며 아내가 계획했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는데 설 연휴에 불가피하게 야근을 해야 된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아내에게 상황 설명을 한 뒤 야근이 끝나고 처가댁에 들리기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야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취소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서 서둘러 처가댁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가는 도중에도 오만 가지 생각을 했지만 아내와 장인 장모님이 어떤 일을 꾸미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아 답답하기만 했었죠. 제가 알 수 있었던 건 그 끝이 불행이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일을 덮고 살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파헤쳐서 진실을 들어야 하는 건지 고민을 하면서 달리다 보니 어느새 처가댁에 도착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차에서 내려 현관문 앞에 섰고 비밀번호를 누르려 하는데 신발이 문틈에 끼어져 있어서 문이 제대로 닫혀 있지 않길래 아무 생각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충격적인 한마디가 제 귀에 들어오면서 급하게 현관문 틈에 신발을 껴둔 채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장인 장모의 밀담을 엿듣게 되었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걔가 그런 말을 했다고? 지구 끝까지 쫓아와서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겠다는 말을 했단 말이야? 어이없는 놈이구만. 사기꾼 주제에 어디서 지금 우리 집안과 엮이려 들고 있어? 그래서 얼마를 원했는데? 돈을 요구했었다며? 말도 마. 얼마나 겁을 주던지. 자기가 쓴 편지를 사위가 볼 때까지 계속해서 보내게 했다잖아. 저번에 사기쳐서 가져간 돈 2억을 돌려달래. 그럼 아무 말 하지 않고 사라지겠다는데 그놈이 누구야? 사기꾼이잖아. 돈 받고 다시 나타날 게 뻔하다니까. 그럼 어떡하게. 그놈은 왜 갑자기 날린 거야? 차라리 이사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다 엄마 아빠 때문이라고. 너 정말 말 웃기게 한다. 이게 왜 우리 탓이니? 그래, 사기를 당한 건 엄마 아빠 탓이지만 그놈이랑 바람을 피운 건 너 탓이잖아. 현란한 현울림에 놀아나선 임신까지 한 주제에 어디서 계속 큰 소리야? 네가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이 이렇게까지 발목이 잡히게 만들었으면서 엄마 아빠한테 탓을 돌려? 사이가 이 사실을 알아봐. 유아 아빠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니? 엄마가 계획해서 지금 상황 정리할 수 있었던 거지? 사이의 아이라고 속인다고 그게 숨겨지니? 정관수술까지 했었다며.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겠다는 거야? 괜한 변심으로 힘들게 일궈온 가정 무너뜨리려 하지 말고 엄마 말대로 해외에서 일처리 끝내는 걸로 하자.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집안이 살아야 하는 게 우선 아니겠어? 너 저 불쌍한 애들은 어쩔 건데? 쟤들이 뭔 잘못이니? 너희들 이혼하는 걸 봐야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 그놈이 2년 뒤에 출소하니까 그 전에 우리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되는 거고 그곳에서 조용히 살면 되는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죠? 당신 뱃속에 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놈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장모님이 하신 말씀이 전부 다 사실이야? 당신이 그 사기꾼이랑 바람이 나서 임신까지 한 게 정말 사실이냐고? 제가 아내와 장인 장모님 앞에 나타나자 못 볼 걸 본 사람처럼 기겁을 하며 놀라더니 제가 모든 걸 들었다는 거에 엄청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아내는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무릎을 꿇더니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저를 진정시키기 위해 양팔을 잡았지만 이미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장인 장모님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그놈에게 사기를 당하기 전에 아내와도 몇 번 얼굴을 봤었는지 그놈의 현란한 말발에 넘어가게 되었고 결국 저 몰래 바람까지 피우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던 거네요.
그런데 하필 임신까지 해서 아내와의 결혼 생활 10년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고 아내는 저희 집에 매일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가 식구들을 절대 봐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이혼을 결정한 상태이고 더러운 아내에게 제 아이들을 보여줄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사기꾼에게 잠깐 한눈을 팔게 된 거라며 실수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건 절대 실수가 아닌 것 같네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그놈이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고 했던 말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뱃속에 있는 아이는 출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저에게 펼쳐졌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두 번 다시 처가 식구들을 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용서도 어느 정도의 선이 있지만 이번에 아내가 저지른 행동들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처벌을 전부 동원해서 아내에게 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아내와 함께한 10년의 세월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말았네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뿐입니다. 매일같이 저희 집 앞에까지 찾아와 무릎 꿇고 있는 아내가 너무 원망스럽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닌 가까이 있다는 말이 있던데 저도 이번에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었네요.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왔었는지 이번 일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천하에 둘도 없는 효부인 며느리가 들어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양가 집안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고 워낙 없이 시작을 했던 터라 빚을 내서 집을 해결하는 것보다 저희 집에 방 하나가 여유가 있어 일단 며느리가 들어와 살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이것도 제가 먼저 의견을 낸 게 아닌 제 아들과 며느리가 선택한 거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빚 없이 시작한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모였을 때 분가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둘이 열심히 사는 모습 보기 좋아 저 또한 최대한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며느리도 잘 알고 있는 건지 저에게 정말 잘했었고 관계가 나쁘다고 생각해 본 적 전혀 없었습니다. 주위에서는 딸 같은 며느리 얻기 정말 힘들다며 저를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제가 즐겨 듣는 이 채널의 사연들 중에서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 안 좋은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결과들이 많아서 이해할 수가 없었죠. 같이 웃으면서 사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서로 헐뜯고 사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상당히 당황스러웠네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자금이 모였을 때 분가하는 거였는데 살다 보니 서로 적응을 해버려서 그런지 1, 2년은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다 눈 한 번 깜빡거린 것 같은데 5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었죠. 워낙 서로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 손발 호흡이 너무 잘 맞아서 5년이 지난 시점부턴 아들네가 분가를 한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며느리의 성격은 저와 정말 잘 맞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잘 지내오던 어느 날 모두가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마치고 후식으로 과일을 먹고 있을 때 며느리가 웃으면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희 5년 동안 일이랑 돈 악착같이 모아서 여유자금이 꽤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사업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런데 저희끼리 결정하는 것보다
아버님, 어머님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서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여유자금 생겼을 때 분가하기로 했었지만 솔직히 그럴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겠어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너무 잘해주시고 저도 이 생활에 완전 적응이 돼버려서 따로 나와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동안 모은 돈으로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떨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랑 대화하다 보니까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5년 동안 모은 돈으로 빚 없이 제대로 된 집 하나 마련하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그 돈으로 사업을 해서 좀 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결정을 하게 됐어요. 나야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니? 너희들이 어떤 결정을 하던 우리는 언제나 뒤에서 응원해 줄 거고 뭐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건데? 쉽게 벌은 돈도 아니고 둘이 힘들게 땀 흘려서 벌어모은 돈이니 뭐든 신중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다니던 회사도 꽤 오래돼서 안정적인 월급이 들어오잖아. 아들 내외는 이미 사업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앞으로의 방향성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열심히 벌은 돈으로 집을 구하는 게 아닌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하지만 걱정이 되긴 했었죠. 자칫 미끄러지기라도 한다면 적자를 면하지 못할 테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빚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걱정하지 말라고 정말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저희 부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아무래도 아들 내외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좀 더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긴 듯 보였습니다. 앞으로 자식한테 들어갈 돈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 보였어요. 저도 그런 아들 내외의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니라서 최대한 힘 닿는 데까진 많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적은 나이도 아닌데 아이를 돌보는 건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힘들게 아이를 돌봐준 만큼 며느리 또한 다른 쪽으로 저를 도와줬었죠. 집안일 같은 경우 대부분 며느리가 담당을 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아들에게 잘하고 시부모를 공경하니 그 모습을 쭉 지켜봐왔던 저는 아들 내외의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저와 따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 손을 잡고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네요. 어머님, 저희가 지금 음식점을 오픈하려고 준비 중이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자금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예산보다 더 초과될 것 같아서요. 어머님 혹시 여유 자금 좀 있으세요? 만약 가능하시면 최대한 빨리 부탁드릴게요. 사람이 눈이라는 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왕 하는 거 괜찮은 걸로 시작하고 싶더라고요.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저희 사업 정말 대박 날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저도 이런 부탁드리는 거 고민 많이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았다. 내가 일단 너희 시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볼게. 나도 돈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아서. 시간 좀 줄 수 있니? 며느리는 사업을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자금력이 부족한 듯 보였어요. 이왕 처음 시작하는 거 제대로 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도 자기 능력에 맞게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살짝 눈 돌리면 좀 더 괜찮은 상가 매물과 거기에 어울리는 인테리어 장비들이 며느리의 눈을 더 키우는 듯 보였네요. 며느리의 고민은 제 아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었고 저도 최대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남편과 함께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괜찮을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너무 크게 판만 벌리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하네. 처음에는 최대한 빚 없이 적당한 공간에서 시작하려 했는데 지금은 본인들 능력 이상을 초과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 그게 오히려 독이 될까봐 하는 소리야. 많이 투자해서 좋은 상가에 입점하면 당연히 손님들도 많이 오겠지. 그런데 우리는 아직 며느리와 아들이 계획하고 있는 걸 말로만 들었지 실질적으로 안심이 될 정도로 우리가 확인한 건 아니잖아. 당신도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지금 상황은 능력 받기라는 말이야. 일단 시도해보고 점점 확장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버님,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제가 과일 좀 깎았는데요. 이것 좀 드셔보세요. 그런데 무슨 대화를 하셨길래 방 안의 공기가 너무 무거워요. 너희들 사업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있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자금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으니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지. 그래서 도와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가 빌려주신 돈을 다시 안 돌려드리겠어요? 당연히 벌어들이는 대로 빌려드린 돈부터 갚아야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며 부족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재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아들도 저희 방에 들어와 며느리와 같은 의견을 내세웠죠. 하지만 남편은 아들네의 부탁을 끝내 보류했고 좀 더 신중히 생각해보자며 무리하게 돈을 끌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능력에 맞게끔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세웠어요.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며느리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버렸고 한동안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처음 보는 며느리의 표정에 저희 부부는 당황스러웠어요.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서 그런 건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아무 말도 없이 방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들도 며느리의 돌발 행동에 난감했는지 저희한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하고 급하게 며느리의 뒤를 따라가 방으로 들어갔는데 저희 방에까지 대화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 당신도 들었잖아.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 봐놓고도 그런 말이 나와? 지금 내가 흥분 안 하게 생겼어? 그동안 이 집에 있으면서 얼마나 잘했는지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하실 수가 있는 거야? 나는 아버님한테 정말 많이 실망했어. 돈 빌려달라니까 표정이 싹 바뀌셔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 돈 앞에선 가족도 없으신가 봐. 내가 너무 큰 실망을 해서 지금 말도 안 나올 정도라고. 정말 힘들기 시작하는 거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도와달라고 부탁드린 건데 어쩜 저리 매몰차실 수 있어? 다 들리면 뭐? 나는 말도 못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당신도 잘 알잖아. 그래도 목소리 좀 낮춰. 우리 부모님께서 당신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전부 다 듣게 되면 기분 좋으시겠어?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우리가 일단 사업이 잘 되면 안 도와주시겠냐고. 나도 아직까지 확실치 않아서 불안하기만 한데 무작정 돈만 바른다고 해서 좋아질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 밥만 벌리다 나중에 정말 파리만 날리면 모두 끝장인 거 몰라? 일단 침착하게 좀 더 신중히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신 지금 너무 급하게 준비하는 것 같다고.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으며 분위기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었어요. 남편과 저는 한숨을 내쉬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아들내외는 저희의 도움 없이 동네에는 없는 소고기 무한리필집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걸 직접 알아보고 준비했던 과정이라 며느리와 아들이 발품 팔아 금전적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였고 그렇게 시작된 장사는 시작이 나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저희 부부에게 보란 듯이 최대한 좋은 실적을 내기 위해 정말 열심히 움직였어요. 그렇게 몇 달 동안 음식점에 자리가 없을 만큼 장사가 잘 되고 있었는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전개되고 말았습니다. 아들내외가 힘들게 준비해서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한 달이 건너 반대편 건물에 꽤 큰 체인점 소고기 무한리필 식당이 오픈을 하게 되었어요. 점점 줄어드는 손님들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는데 저희보다 매장이 2배나 차이가 났었고 거기에다가 체인점이라서 그런지 비슷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음식의 퀄리티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나고 말았죠. 사람들 입맛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같은 가격에 더 퀄리티 있는 음식점을 찾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결국 대박이라고 생각했던 음식점은 몇 달 만에 파리만 날리게 되면서 손님은 거의 찾아와 주지 않으셨네요. 아들내외도 이런 경험을 전혀 해본 적이 없어서 멘탈은 쉽게 무너져 내렸고 끝까지 버티려 했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 장사를 접어야 하는 지점까지 이르게 되었죠.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어하던 아들내외는 앞으로의 갈 길을 아예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희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에 빠졌고 다른 직종으로 바꿔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네요. 계속해서 버텨봤자 지속적인 적자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더 큰 손해를 막는 길이었어요. 결국 아들내외는 정말 힘들게 준비했던 사업을 폐업하게 되었고 또 다른 준비를 위해 훌훌 털어버리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봤자 바뀌는 건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내색할 만큼의 여유가 없었어요. 며느리는 저희 부부에게 긴히 할 말이 있다면서 다시 한번 접근했고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손을 벌렸습니다. 아버님, 이번에는 저희 좀 도와주세요. 이왕 시작하는 거 제대로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저번에는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결국 폐업하긴 했지만 이번만큼은 확실할 것 같아요. 저희도 체인점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결정을 내렸거든요. 이번에 적자가 상당해서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할게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셨잖아요. 저희가 이번만큼은 확실한 걸 준비했거든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거라 망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위기 때 도와주셔야 진정한 가족인 거잖아요. 저는 아버님, 어머님께 이런 부탁하는 거 좋겠어요?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런 거죠. 무슨 얘기 하는지 잘 알겠다. 그래서 이번엔 무슨 음식 장사를 하려는 건데? 저번처럼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번에는 확실하다니까요. 수익이 보장되는 체인점이라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번과는 다르게 그래도 사업 미천이 너무 부담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번만큼은 제발 도와주세요.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이번엔 어떻게 해서든 성공할 테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아들내외는 이번만큼은 꼭 성공하고 싶다며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며
최대한 서둘러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저번 사업 때 저희 부부가 가진 재산을 보니 8천만 원이 전부더라고요. 남편의 건강이 좋은 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병원비도 꾸준하게 들어가야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부모란 자식이 잘 되는 걸 보고 싶기 때문에 저희의 전 재산이 담긴 통장을 내밀어 보이게 되었네요. 며느리는 급하게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더니 알 수 없는 표정으로 통장의 금액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적다고 생각했는지 약간 뾰루퉁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다는 듯한 표정으로 며느리는 서둘러 저를 데리고 은행으로 향하게 되었고 그렇게 며느리의 통장으로 8천만 원이 이체가 이루어졌네요. 저는 며느리와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돈이 전 재산이라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한다면서 좋은 성과를 이뤄주길 간절히 부탁했어요. 며느리는 걱정하지 말라며 이번엔 확실하다고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렇게 아들내외가 가진 자금에 저희가 지원해준 8천만 원으로 다시 장사를 시작했고 처음 오픈은 나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준비한 사업은 불맛이 나는 쭈꾸미 음식점이었습니다. 체인점이라서 그런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어서 손님들께서 알아봐 주시고 방문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희는 인건비도 줄이기 위해 남편과 함께 매장에 방문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고생을 하면서 장사가 점점 잘 되다 보니 몸이 좋지 않은 남편은 무리가 왔는지 쉴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손주를 돌봐야 하는 몸이라 많은 시간을 식당에 있을 수가 없었죠. 며느리는 손님이 많이 오는 만큼 직원 수를 늘렸고 1년이 지나는 시점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네요. 그런데 남편이 그동안 아들 내외의 음식점 장사를 도와주는데 무리가 많았는지 몸이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집에서 최대한 많이 쉬어야 된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병원을 자주 내원해야 되는 여러 상황들이 생겨서 아들 내외가 장사를 끝내고 집에 들어왔을 때 저희가 빌려줬던 자금의 일부분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아 며느리와 따로 자리를 만들어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이 좋지 않았죠. 어머님,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아세요? 자칫하다가는 한순간에 미끄러질 수 있다고요. 돈 1, 200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충분히 자금을 모아놔야 하는데 어머님한테 또 그 돈이 들어갔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기라도 하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장사가 잘 돼 보여도 저희가 따로 손님들께 투자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병원 다니시는 건 이 카드로 하시고요. 만약 현금이 필요하시면 그때그때 매장에 오셔서 저희한테 돈을 타서 쓰세요. 아니면 제가 집에 들어왔을 때 달라고 하시던가요. 저니까 아버님, 어머님 챙겨드리는 거예요. 남들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지도 않는다고요. 솔직히 제가 처음에 돈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 아버님께서 반대하셔서 얼마나 서운했었는지 알아요? 그동안 저는 정말 잘해드렸고 동네 주민분들께서 효부라고 입소문이 날 정도로 인정받았었는데 돈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돌변하셔선 저에게 상처 주셨잖아요. 그건 뭐든 신중한 게 좋은 거고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너무 많은 자금이 들어가니까 걱정돼서 하는 말이었지. 벌써 1년이 훨씬 넘은 일인데 그걸 아직까지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야? 그래도 그때
너희들한테 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길 잘한 건 맞는 거잖아. 그래서 너희들한테 안 도와줬니? 우리도 정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 빌려달라는 대로 막 빌려줄 만큼 부자도 아닌데 당연히 무슨 일을 하든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 어찌됐든 지금 당장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대로 병원비는 이 카드로 결제하세요. 아버님이 무리하신 건 푹 쉬면 괜찮아진다면서요. 앞으로 저희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실 거니 평생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지내실 텐데 아버님 어머님은 좋으시겠어요? 이런 며느리 어디 가서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잘하세요. 며느리 말 들으면 떡 하나라도 더 얻어먹는 거예요. 그럼 손님 오실 시간 됐으니 저 준비하러 갈게요. 며느리는 돈 좀 번다고 목에 힘을 주고 있었네요. 그 모습을 보는데 예전처럼 예의 바르고 착한 며느리가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의 며느리가 눈에 보였습니다. 제 손에는 카드 한 장 쥐어져 있었고 며느리는 뒤도 안 돌아보고 방문을 열며 밖으로 나갔어요. 사업이 잘 되기 전의 행동과 사업이 잘 되고 나서의 행동은 너무나도 달랐고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점점 돈이 전부가 되어가는 듯한 며느리는 저희 부부를 점점 무시하면서 예의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말을 함부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며느리와 장사를 끝내고 들어오자마자 저희가 바로 앞에 있는 걸 알면서도 서로 삿대질을 하며 화를 내고 있었죠.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라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자 며느리는 대꾸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들은 나중에 설명드리겠다며 며느리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부모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 같아? 이제 완전하게 자리를 잡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빌려주신 돈을 다시 돌려드리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어? 너 원래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야? 지금 돈 좀 번다고 사람 무시하는 거냐고? 뭘 무시했다고 그래? 내 말 무슨 뜻인지 몰라? 어차피 우리 도와주신 돈은 자식 같으니까 그냥 주신 건데 굳이 그걸 다시 돌려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 생활비나 필요한데 사용하시라고 카드를 따로 드렸으면 된 거 아니야?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어야 되겠어? 능력도 없는 남편 끼고 여태까지 살면서 돈 좀 벌게 만들어주니까 이젠 눈앞에 보이는 게 없는 거지? 돈 없을 때는 말 한마디 제대로 붙이지도 못했으면서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내가 있으니까 이 집안을 이끌어갈 정도의 능력이 된 거라고. 한 번만 더 나한테 큰 소리 치면 그땐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알겠어? 나한테 당장 사과해. 당신 정말 웃긴 거 알아? 여태까지 벌은 돈 전부 다 모아뒀다면서. 그런데 그 돈 다 어디 갔어? 당신 처가댁으로 전부 다 보냈잖아. 생활비 빼고 장모님한테 전부 다 드리고 있었다는 거 왜 숨겼냐고? 장사가 잘 되고 눈앞에 돈이 보이니까 우리 집안이 어떻게 할까봐 당신 집안의 돈을 숨겨놓은 거야? 내 돈 내가 알아서 관리하겠다는 건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옆에 끼고 있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지금까지 아버님 댁에 살면서 효부 노릇했으면 그만한 대가를 받는 게 뭐가 어때서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치는 거냐고? 당신 집안 사람을 믿지 못하겠으니까 내 손에 쥐고 있겠다는 건데 뭐가 잘못됐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우리 부모님께 빌렸던 8천만 원 드리지 않겠다는 거네. 지금까지 힘들게 일한 건 나고 당신은 카운터에 앉아서 들어온 돈이나 세고 있었잖아.
내가 사장인데 그건 당연한 거잖아? 그럼 사장인 내가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하리? 그럴 거면 직원은 왜 뽑는 건데? 돈을 준 만큼 부려먹는 게 뭐가 잘못됐어?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고 돈 관리는 앞으로도 내가 할 거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내가 예전에 아버님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지 알아? 내가 쥐고 있는 게 있어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는 걸 이번에 확실하게 알았다고. 한 번만 더 이런 일로 나한테 큰 소리 치면 그땐 정말 끝이야. 저희 부부는 거실에서 망가져가는 며느리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들과 한바탕 난리를 친 며느리는 문이 부서질 정도로 박차며 나오더니 저희를 한번 째려보더니 집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당황스럽기만 했었죠. 방에 있던 아들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한다는 걸 눈앞에서 지켜보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화기애애했던 가족의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고 며느리는 그날 이후 친정에서 식당으로 출퇴근을 했어요. 저희 집에 더 이상 함께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괴로워하고 있었고 둘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자 식당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며느리는 돈을 주며 부리는 직원들의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막말을 퍼부으면서 난리를 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상처를 받은 직원들은 한두 명씩 떠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직원이야 다시 구하면 되는 거라 상관없다고 얘기했지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직원을 구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었죠.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던 남편은 아들 내외가 힘들게 식당을 차렸던 걸 옆에서 전부 다 지켜봐왔었기 때문에 몸이 좋지 않은데도 직원이 부족해서 일손을 돕기 위해 식당으로 나갔네요. 손주를 돌보고 있던 저는 따라갈 수가 없었는데 남편이 건강이 안 좋아 걱정이 많았었죠. 불안한 마음에 아들에게 미리 전화를 했고 아들은 걱정하지 말라며 죄송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다 잘 해결될 거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면서 아들을 위로해 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손주를 돌봐주면서 밀린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한테 전화가 와서 아무 생각 없이 받는 순간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어서 손주를 안고 급하게 택시를 탄 뒤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남편이 저혈당 쇼크인 상태로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보자 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갑자기 저혈당이 온 것 같다며 설명했고 저는 깨어나지 못하는 남편을 보며 며느리는 어디 갔냐고 물어보자 식당에 아직 있을 거라고 말을 듣게 되었네요. 결국 그동안 참아왔던 안 좋은 감정들이 터지게 되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안고 있던 손주를 아들에게 맡긴 뒤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서 한바탕 난리가 나서 그런지 그날은 오후 장사는 하지 않는다는 팻말을 붙여놨더라고요. 식당 불은 꺼져 있었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직원들도 전부 퇴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사부인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네요. 얼굴 보는 것도 꼴 보기 싫다니까. 아버님이 저혈당 쇼크 온 거 나는 알고 있었지. 그런데 예전에 도와주지 않았던 게 갑자기 또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쓰러지든 말든 안 도와줬어. 내가 그동안 이 집에 있으면서 얼마나 잘했는지 엄마도 잘 알고 있지? 벌어들인 돈은
내가 그간 고생했던 보상이야. 아버님은 지금 병원에 실려갔지. 큰일이야 있겠어? 별일 없을 것 같은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세상 떠나진 않잖아. 함께 살아봐서 아는데 정말 지긋지긋해. 어떻게 하면 두 분을 내쫓을까 생각 중이야. 그래서 몸에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자연스럽게 요양병원 직행이지. 두 분 다 최대한 빨리 요양병원 보내고 그 집도 내가 차지하려고. 식당은 일단 공동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내가 변경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상관없어. 지금은 일단 두 분을 최대한 빨리 내쫓아 버리고 싶어. 집에 들어가면 맨날 보는 그 얼굴 얼마나 꼴 보기 싫은데. 꼴랑 8천만 원 빌려준 거 가지고 엄청 생색낸다니까. 벌만큼 최대한 벌었다가 그 이랑도 이혼하려고. 위자료까지 전부 받아서 차라리 내 자식이랑 함께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아. 돈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덤벼들려 한다니까. 내가 그래서 엄마한테 돈을 전부 다 맡겨두는 거야. 내가 벌은 거 남한테 줄 순 없잖아? 저는 며느리가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저혈당 온 남편을 그냥 방치했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 며느리에게 달려가 쭈꾸미가 가득 담겨있는 그릇을 머리 위로 부어버린 뒤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어요. 무방비 상태로 당한 며느리는 당황했는지 저를 강하게 밀친 뒤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달려들어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식당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전부 다 집어던지면서 당장 이 식당 정리하고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며 화를 내자 며느리는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좀 전에 상황이 찍혀있던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 안에는 브레이크 타임 시간에 남편은 식탁 테이블을 닦다가 쓰러졌고 직원들은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보였어요. 그 사이 카운터에 앉아있던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쓰러진 남편이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오더니 쓰러진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었고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카운터에 쌓여있는 사탕 하나 입에 넣어주면 끝나는 문제를 며느리는 해주지 않았네요. 남편은 도와달라며 손을 떨면서 며느리의 발목을 붙잡았는데 며느리는 애원하는 남편의 손길을 강하게 뿌리쳤고 결국 저혈당 쇼크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잠깐 외출을 한 아들이 들어오자 며느리는 연기를 하는 척 아들에게 설명을 했고 아들이 119에 요청을 해서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던 거네요. 이런 상황이 전부 다 찍혀 있었다는 걸 잊고 있던 며느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CCTV에 담겨있던 내용을 전부 지우려고 달려들길래 며느리를 막아서며 몸싸움은 더욱더 격하게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사이 경찰분들이 식당에 도착하면서 상황은 종결이 되었고 난리를 치는 며느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경찰들이 며느리를 밖으로 내보냈네요. 저는 헝클어진 머리와 옷들을 재정비한 뒤에 네 발로 식당을 걸어 나오면서 방금 한 행동들에 대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며 법적인 처벌을 면하지 못할 거라고 식당의 문을 굳게 닫아 버렸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서야 자신의 행동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걸 알았는지 울며 불며 날뛰면서 힘들게 성공한 인생 무너뜨리고 싶지 않다면서 용서해달라고 반대로 제 발목을 잡았네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면서
천하에 둘도 없던 효부인 며느리를 제 손으로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며느리와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었고 아들은 믿었던 배우자의 배신에 너무 큰 상처와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다행히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왔지만 며느리 행동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자신을 세상 떠나게 만들 작정이었다고 절대로 용서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재판에선 피해를 받은 저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두려움이 생겨 자기도 모르는 행동을 하게 된 거라는 주장에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되면서 법적으로의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식당을 처분하고 저희가 빌려준 8천만 원과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배분을 하면서 며느리와의 관계가 끝나고 말았네요. 아들은 원래 다니던 회사에 다시 출근을 하게 되었고 자기 자식을 키우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며느리의 말에 손주는 저희가 키우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다시 사업을 하면 잘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는지 차후에 사돈 집안의 돈들까지 전부 다 긁어모아 사업을 시작했지만 결국 오래가지 못한 채 폐업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의 회사로 찾아가 꽤 많은 빚이 생겨서 도움을 요청했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네요.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번에 정말 뼈저리게 느꼈고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는 것 또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은 평생 가난에 찌들어 살 수밖에 없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네요. 사업을 하기 전에는 효부였던 며느리가 돈맛을 보니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에겐 평화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들이었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고 가족들과 언제나 웃으면서 행복한 삶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 밑에서 도매시장 일을 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희 집안 얘기를 꺼내게 된 이유는 남편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네요. 3년 전에 남편이 어느 날 잘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는 말을 하면서부터 제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었어요. 잘 다니던 회사를 왜 그만두냐고 물어보니 이유는 자신의 능력을 너무 몰라주는 회사에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다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잘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퇴사하겠다는 건 저희 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길 바랐었죠. 하지만 남편은 제가 부모님 밑에서 도매시장 일을 하기 때문에 굶게 될 일은 없지 않냐며 공무원 시험이나 보겠다고 일방적인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남편을 믿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지 않은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건 저에게 상당히 큰 부담으로 다가왔었죠. 회사 생활이 힘들다는 남편을 억지로 출근시켜봤자 해결되는 것도 없을 테고 집안 분위기만 험악해질 것 같아 지켜볼 수밖에 없었네요. 남편과 얼굴을 붉히면서 싸우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남편이 하겠다는 공무원이 될 수 있게 뒤에서 지원해주는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 뒤 남편은 정말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고 공무원을 하겠다며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퇴사하자마자 이것저것 필요한 물건 사더니 아예 할 생각이 없는 거야? 집안 꼴은 이게 뭐야? 나도 계획이 있으니까 보채지 말고 기다려봐. 그동안 내가
제대로 쉰 적이 있었어? 고생한 만큼 며칠 좀 쉬겠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쉬겠다고 해서 내가 언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한 적 있어? 도대체 언제 체력이 회복되는 건데? 벌써 3달이나 지났다고. 당신은 집안의 가장이잖아. 얼마 쉬지도 않았는데 엄청 뭐라고 그러네. 당신은 지금 일하고 있는데 내가 쉬고 있으니까 그게 꼴 보기 싫어서 그런 말 하는 거지? 준비하면 되잖아. 나는 여태껏 쉰 적이나 있었어? 집안꼴은 이게 뭐야? 정말 쓰레기장이잖아. 먹은 건 그때그때 치우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청소기 한 번 돌리지도 않고 설거지거리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내가 잔소리를 안 하게 생겼어? 애는 저렇게 방치해두고 당신이 퇴사하고 지금까지 해놓은 짓을 한번 보라고. 그렇다고 당신이 애를 봐주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아침 일찍 유치원 보내면 당신이 데려와서 아이랑도 놀아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줘야지. 애는 혼자 방치해놓고 제대로 된 육아도 못하고 있잖아.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다시 회사로 출근해. 나는 당신이 정말 철저하게 계획해서 준비하는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일하는데 나는 집에서 쉬고 있으니 그게 꼴 보기 싫었던 거네. 부모님 밑에서 돈 좀 번다고 지금 나 무시하는 거지? 당신이 오늘 나한테 했던 행동 내가 전부 다 기억할 거고 나중에 분명 후회할 날이 올 거야. 집안의 가장을 무시해도 정도껏 해야지.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남편의 행동은 저를 너무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퇴사하고 바로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던 남편이 그새 마음이 바뀌어서는 그동안 고생했으니 조금만 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꺼냈는데 그게 3달이나 지나가 버렸었죠. 솔직히 집안꼴이 너무 심각해서 저도 짜증이 났던 거였어요. 집에서 쉬고 있으면 밖에서 고생하고 있는 저를 위해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저를 골탕 먹이려는 것처럼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치우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5살 된 아이까지 함께 집안을 어지럽히다 보니 맨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집안 청소부터 싹 다 해야만 했었죠. 이게 하루 이틀이면 그래도 참고 그냥 넘어가겠는데 3달이라는 90일의 시간 동안 남편이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집안을 제가 치워야만 했습니다. 아이가 있다 보니 부모님보다 조금 늦게 출근해서 유치원 보내고 저녁 7시나 돼서야 들어가는데 남편은 그 시간 동안 상당히 많은 일거리를 만들어 놓고 있었죠. 집에 들어오면 야근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러니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거실 테이블에는 맥주랑 과자 부스러기들이 널브러져 있고 주방에는 설거지를 해야 될 식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선 물도 안 뿌려놨는지 전부 음식물들이 달라붙어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더 이상 참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소리 했는데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잔소리 했다고 되려 저를 보며 더 크게 화를 내고 있었네요. 퇴사하기 전에도 항상 불안하긴 했었어요. 매사에 워낙 끊임없는 불만을 늘어놓고 있었고 다른 회사로 옮기고 싶다는 말을 밥 먹듯이 했었죠. 자기의 직업을 만족해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도 부모님을 따라 도매 시장에서 일을 하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었지만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 묵묵히 일을 해왔었는데 남편은 항상 불평불만이 가득했었네요. 이런 남자였다는 걸 결혼하기 전에 알았다면 당연히 거들떠도 안 봤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남자이고 아이까지 있으니 최대한 좋은 쪽으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남편을 뒤에서 이끌어왔던 거였고 공무원 준비를 한다고 하길래
그래도 남편이니까 믿고 기다려 준 거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조금의 희망도 보여주지 않았네요. 이런 실망들이 점점 쌓이게 되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고 지속적인 결혼 생활에서 불안한 마음만 더 커지게 되었어요. 결국 제가 가진 고민을 시댁에 갔을 때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선 이 방법이 최선일 거라 생각했던 거죠. 이 말이 사실이냐? 네가 집안의 가장 아니야? 결혼 안 한 총각도 아니면서 석 달이나 집에 처박혀서 과자만 까먹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니? 이왕 쉬는 거 푹 쉬다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려고 했던 거죠.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당신은 분위기 좋은 식사 자리에서 꼭 그 얘기를 꺼내야 돼? 당신이 하도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서 아버님 어머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내가 이런 말을 꺼내놓기 전에 당신이 먼저 나한테 믿음을 보여줬어야지. 적은 나이도 아니고 내일 모레면 40이 넘어가면서 왜 이렇게 생각이 없는 거야? 동훈이 너 언제까지 이럴 작정이야? 어떤 상황인지 내 귀에 들린 이상 이대로는 그냥 못 지나가겠다. 공무원 시험 본다고 했지? 올해 안에 합격 못하면 그땐 너 짐 싸서 며느리 집에서 나갈 생각해라. 등 따시고 돈 벌어다 주는 마누라가 있으니까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은데 이번 연도 안에 합격 못하면 길거리에 내쫓겨날 줄 알아? 장난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거야. 같은 남자로서 내가 다 창피하다. 시부의 한마디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그날 이후 집에 들어와 투덜거리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집안 청소도 억지로 하는 게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도움은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뒤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해줬고 좋은 결과를 하루빨리 가져오길 기대했지만 남편이 준비하고 있던 7급 공무원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시부가 정해놓으신 기간 안에 성과를 거두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준비가 부족했던 남편은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저는 당연한 결과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놀고 먹고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합격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였죠. 그런데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진 남편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날 이후부터 갑자기 시험에 매진하게 되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계속되는 실패에 점점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죠.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걸 보여주려고 계속해서 시간을 태웠습니다.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집중하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봐왔던 저는 왠지 모를 좋은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야 남편도 정신을 차린 것 같아 보였죠. 가정을 위해 뭐든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저에게 희망을 주었고 저희도 노력만 하면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정말 많은 노력 끝에 3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되었고 7급 공무원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14시간 동안 일을 해오면서 남편의 뒷바라지를 해왔었는데 7급 공무원 합격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동안의 고생들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쏟아내게 되었네요. 힘들게 공무원이 된 만큼 남편의 인생에 마지막 직업이 되길 간절히 바랬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공무원이 된 이후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했었는데 잠깐 아이를 데리고 남편과 외출을 할라치면 상당히 껄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나가게 되면 저와 거리를 두며 걸었고 주변의 시선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었네요. 결국 참다 못한 저는 집에 들어와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남편이 한다는 말이 자기는 7급 공무원인데 저는 도매시장에서 비린내 나게 생선이나 취급한다고 혹시라도 같은 동료 사람들과 마주치기라도 한다면 제 몸에서 나는 생선 비린내 냄새가 자신의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는 말이었네요. 그러니까 당신은 내 몸에서 생선 비린내가 나서 같이 다니는 게 창피하다는 거야? 나는 도매시장에서 일을 하는데 당신은 정장 입고 일하는 공무원이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어떻게 나를 그렇게 볼 수 있어? 내가 그동안 당신 뒤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아 부었는지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솔직히 노력은 내가 했지. 당신이 한 건 아니잖아. 공무원이 되려고 공부한 건 나지. 당신이 대신 해준 것도 아니면서 엄청 대단한 일 해준 것처럼 말하네. 생각을 해봐. 내가 시청 공무원인데 하루에 시청에 다녀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다고. 그런데 거기서 나를 알아보는 분들이 인사라도 한다면 당신이 내 옆에 있어봐. 생선 썩은 냄새 같은 게 당신 몸에서 풍기는데 내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 전 직장은 아는 사람들이랑 마주칠 일도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지만 지금은 완전 상황이 달라졌다고. 그러니까 당신도 앞으로는 조심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부턴 세탁기 돌릴 때 따로 분리해서 빨래해줬으면 좋겠어. 당신 옷에서 나는 냄새가 내 셔츠에서도 나는 것 같거든? 내 말에 기분 나빠하지 말고 최대한 서로 맞춰가자는 거야. 우리 집안 이미지가 안 좋은 것보단 낫잖아? 앞으로 신경 좀 써주고. 저번에 당신 은별이 데리고 우리 회사 앞에서 기다렸었지? 그런 짓 좀 하지 마. 동네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보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안 좋은 말들도 들리기 마련이라고. 그냥 웬만하면 집에서 얼굴 보는 걸로 하자. 내가 그렇게 창피해? 당신은 남들 시선이 더 중요한가 봐. 방금 한 말 들어보니 그동안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확실히 알 수 있겠네. 무슨 뜻인지 알았으니까 2번 다시 당신 옆에 붙어있지 않을 거고 회사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않을게. 남들이 보면 당신이 무슨 변호사나 검사 정도 되는 줄 알겠다.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고 그동안 저를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에 너무 서운했었어요. 저는 그날 화장실에서 눈물을 펑펑 쏟아냈고 샤워를 할 때 타월로 온몸을 박박 긁었네요. 그 전에는 몰랐는데 제 몸에서 비린내가 난다는 남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남들을 의식하게 되었고 제 몸에서 비린내가 나서 사람들이 저와 거리를 두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공무원으로 만들면 모든 게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 답답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런 아픔들이 있고 난 이후부턴 남편과도 거리를 두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집에 와서도 서로 차단하며 지내왔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한 감정도 들지 않는지 아예 신경도 쓰지 않더라고요. 이런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결국 우울증까지 오고야 말았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부모님께 당분간 쉬고 싶다며
한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퇴근하고 이런 저를 보며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닌 오히려 더 악담을 퍼붓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제가 일어날 수 없게 만들었네요. 솔직하게 얘기해봐. 내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게 되니까 일하기 싫어서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지? 3년 전에 내가 했던 행동이랑 똑같이 하고 있잖아.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니까 신경 꺼줬으면 좋겠는데 쓸데없는 말 할 거면 방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 나는 지금 당신이랑 말장난할 기분이 아니야. 왜? 나는 이런 말 하면 안 돼? 내가 돈 벌어오니까 당신도 이제 쉬고 싶은 거잖아. 안 그럼 갑자기 집에만 있을 이유가 없지. 아무리 생각해도 핑계댈 게 없지. 그만 좀 하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된 건 전부 다 당신 때문이잖아. 나한테 온갖 상처 다 줘서 무너지게 만들어 놓고 미안한 생각은 조금도 없는 거야? 당신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솔직하게 얘기한 것뿐인데 몸에서 생선 비린내 나는 건 당신이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누굴 탓하겠어? 그동안 말을 안 했지만 당신이랑 어딜 가더라도 나는 단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어. 앞으로도 내 인생에 걸림돌만 되어주겠지.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당신이 원하는 대답이 뭐냐고. 나는 뭐 이런 삶을 살고 싶은 줄 알아? 살면서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해준 적도 없었으면서 당신은 여태까지 나한테 엄청 잘해줬었다고 말하는 것 같다. 이제 공무원도 됐겠다. 나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내가 얘기했지? 당신이 후회할 날이 올 거라고. 곧 그날이 멀지 않았어. 언제까지 이런 지긋지긋한 인생을 버티면서 살 줄 알았는데? 조만간 큰 선물 하나 준비해서 줄 테니까 기대해도 좋을 거야. 우리 인생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나도 이제 제대로 된 삶을 좀 살아봐야 하지 않겠소? 남편은 저와의 삶을 후회한다면서 많은 상처를 안겨주었고 온갖 막말을 퍼부은 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지막에 했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어요. 더 이상 저와 함께 하고 싶지 않다고 이혼 서류를 건네주려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단물 다 빨아먹었으니 더 이상 제가 필요 없다고 느끼고 있었는지 남편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것 같아 보였네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그동안 남편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모든 걸 쏟아 부었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항상 창피하고 도매시장에서 생선이나 파는 하찮은 여자로만 보고 있었네요. 저도 이런 사람을 붙잡고 사느니 하루빨리 정리하고 제 살 길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부모님께 이 사실을 전부 다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많이 놀라셨는지 남편의 행동에 대해 큰 실망을 하셨고 아빠는 시부께 따로 연락을 취해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주셨습니다. 결국 양가 집안이 한자리에 모여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네요. 너 제정신이야? 갑자기 무슨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그동안 며느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뻔히 알면서 공무원이 됐다고 이젠 걷어차겠다는 거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 사람이 먼저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나요? 그리고 나랑 이혼할 거면 조용하게 처리하면 되는 거지. 꼭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야 되겠어? 당신이 생각 없는 여자인 건 내가 잘 알고 있었지만 정말 실망이네. 제가 이러니까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네가 어떻게 내 딸한테 그럴 수 있어? 아침 일찍 도매시장 나와서 힘들게 집 나르며 하루 14시간 코박 일해서
생선 팔아 벌어모은 돈으로 자네 공무원 시험 치르는데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부었고 그 시간이 3년이었다고. 자네도 시험에 합격하려고 고생을 했겠지만 뒤에서 내 딸도 그만큼 혼자서 집안의 가장 역할까지 하며 많은 노력을 했었다고. 그런데 그런 내 딸한테 같이 다니기가 창피하고 생선 비린내 나니까 회사에도 오지 말라고 했다며? 그때 이후로 내 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한 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도 미안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거야? 맞는 사실을 거짓으로 말하긴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속에 있던 말을 털어놓은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평소에는 이 사람 혼자 있어서 그래도 참을만 했는데 오늘은 세 분이 함께 계시니까 비린내가 더 진동을 하는 것 같네요. 아버지는 이런 자리를 꼭 만드셔야 했어요? 시청에 결혼 안 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공무원끼리 결혼하면 안정적인 생활에 삶의 질도 훨씬 향상된다고요. 남들이 저를 얼마나 부럽게 쳐다보겠어요? 말 나온 김에 이번에 이 사람이랑 이혼하고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여자 한 명 있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기회인 만큼 제가 조만간 소개해 드릴 테니 자리 한번 만들어 주세요. 도매시장에서 생선 파는 여자보다 시청에서 공무원 일을 하는 여자가 아버지 어머니도 훨씬 마음에 들잖아요. 제 말에 두 분도 이제 그만 좀 솔직해지세요. 말 나온 김에 당신이 가지고 온 거 꺼내봐. 아까 보니까 식당에 들어오기 전에 이혼 서류 가방에 넣었다 뺐다 반복하더니만. 내가 뒤에서 다 지켜봤는데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이혼 서류 꺼내라니까. 오늘 도장 찍고 내일 당장 이혼하러 가면 되는 거잖아. 합의 이혼할 거지? 자네 정말 끝까지 가려고 작정한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서로에게 상처뿐이라고. 왜 이 자리를 만든지 모르는 거 아니면서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거지? 죄송합니다. 이놈이 나이만 먹었지 아직까지도 철이 들지 않았네요. 자식을 잘못 키운 제 탓입니다. 일단 흥분 좀 가라앉히시고 자리에 앉아보세요. 아버님, 저 이제 그만할게요. 저도 지금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 더 이상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루라도 빨리 각자 인생 가는 게 모두가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같아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고 제 삶을 찾고 싶어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가방에 있던 이혼 서류를 꺼내 들었고 남편에게 내밀었어요.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둘러 서류에 작성을 한 다음 도장을 찍었고 양가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했던 발언은 너무 지나쳤었고 이미 실망할 것도 남아있지 않아 가만두지 않겠다며 남편의 멱살을 잡은 아빠와 엄마를 모시고 식당을 빠져나왔네요. 부모님과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고 그렇게 다음날 남편과 이혼 서류 제출하기 위해 남편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공무원 직원분들과 함께 걸어 나오더라고요. 제가 앞에 서 있자 직원분들이 저를 보며 누구냐고 물어보는 말에 남편이 뱉은 한마디는 우리 집 애완견 돌봄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 놓았습니다. 어차피 이혼할 사이니까 대우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는지 입을 함부로 놀렸고 제가 그 자리에서 망연자실하자 남편은 시간이 없으니 서둘러 서류 제출하러 다녀오자며 제 팔을 잡고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멀리에서 지켜보고 계셨는지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께서 남편을 보며 화를 내셨고
제 팔을 잡고 있던 손을 당장 놓지 못하겠냐며 무언가를 끌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가지고 온 아이스박스의 뚜껑을 열더니 안에 있던 내용물을 남편의 머리에 전부 쏟아 부었습니다. 안에는 생선들을 손질하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들이었고 뒤이어 시부모님께서도 아빠의 행동을 따라 남아있는 아이스박스를 들어 남편의 얼굴에 전부 부어버렸네요.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비명을 질렀고 온몸에서는 생선 썩은 내가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새벽에 사돈댁에 가서 일손을 돕고 왔다. 너는 그동안 며느리가 일하는 도매시장 가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한 번도 확인 안 해봤지? 여기에 있는 생선은 전부 오전에만 손질한 양이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최대한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얼굴에는 생선 비닐들이 사정없이 튀고 처음 해본 일이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손질하는 게 쉽지 않더구나. 그런 일을 매일같이 반복하면서 너 뒷바라지 한다고 불평불만 늘어놓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너는 꼴랑 7급 공무원 됐다고 목에 힘주고 다니면서 내 딸 같은 며느리 보고 창피하다는 말이 나와? 설마 했는데 정말 이혼까지 갈 작정이었던 거니? 네가 그동안 공무원이 되기 위해 먹고 싸고 했던 돈들 전부 다 토해내고 공무원증 반납하고 와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다시는 엄마 아빠 얼굴 볼 생각 말고 너 인생 알아서 잘 살아봐. 그 잘난 7급 공무원 평생 끼고 잘 살아보라고. 나중에 며느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다. 너는 우리 집안 가문의 수치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쓰레기였던 거야. 시모의 눈에선 눈물이 흘렀고 마지막 남아있던 아이스박스의 뚜껑을 열어 시모는 남편의 얼굴에 생선을 손질하고 남은 찌꺼기를 전부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곤 조금의 미련도 없이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에게 등을 돌리셨네요. 부모님께서는 저를 데리고 합의 이혼이 아닌 이혼 소송으로 그동안 제가 뒤에서 힘들게 지원했던 것들과 정신적으로 받았던 부분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시부모님께서도 남편이 아닌 제 편을 들어주시면서 남편이 감당해야 될 무게를 더 늘려 주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저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동안 저에게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다시 해줘야만 했네요. 그리고 이런 사실이 주변에 소문이 나면서부터 남편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오랜 시간 버티지 못하고 자의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힘들게 뒷바라지에서 공무원 시켜줬는데 그런 고마움을 모르는 남편이 인간 쓰레기라는 이미지가 공무원들 사이에서 각인이 되어버려 직원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받게 되었네요. 이미지를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남편이 그런 생활을 버텨내지 못하고 결국 회사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 시부모님께서도 남편을 받아주지 않자 다른 지역에서 공무원 생활을 다시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금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타 지역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겠지만 분명 또다시 그 성격이 다시 나타나게 되겠죠.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소중한 제 인생을 되찾은 거에 대해 너무 감사하고 앞으론 그 사람과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네요.
시부모님께서는 저와 남편이 이혼은 했지만 손주 때문에 저와 계속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어 하십니다. 앞으로 저에게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땅을 치며 후회하는 걸 두 눈으로 보고 싶네요. 앞으로 제 삶의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